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젊은 여자랑 다시 결혼하면 인생이 좀 달라질 줄 알았지. 늙고 외로운 내 삶에 그 애는 햇살처럼 들어왔거든. 베트남에서 왔다는 그 여자는 처음엔 참 조신하고 살가웠어.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면 조용히 커피 내려주고 저녁이면 다리 주물러주고 딱 3개월 갔어. 그 행복이라는 게 4개월쯤 되니까 그때부터 슬슬 본색이 드러나더라. 먼저 연금 이야기부터 꺼내더라고. 여보, 노후엔 우리 둘이 잘 살아야죠. 연금은 얼마나 나와요? 처음엔 별 의심 안 했어. 뭐 부부가 돈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 그 다음부턴 매일같이 연금 얘기. 우리도 베트남에 땅 사두면 어때요? 노후엔 고향 가서 살고 싶어요. 우리 집 사요. 하루는 통장을 보여달라 하더라고. 믿고 싶은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하도 조르길래 보여줬지. 연금 통장. 그날 이후 그 여자의 태도가 달라졌어. 언제부턴가 나보다 스마트폰을 더 챙기더라. 페이스북, 메신저, 영상통화 낮엔 나 몰래 누군가와 베트남어로 통화하고 밤엔 나 몰래 돈을 송금하고 있었어. 이 돈 뭐야? 아, 엄마가 아파서 급하게 보냈어요. 몇 번이야 이게? 벌써 3번째야. 당신 돈 아니에요. 우리 돈이에요. 아니 우리 돈? 결혼 6개월도 안 된 사이인데 벌써 우리 돈이야? 참다 못해 베트남으로 송금한 내역을 봤지. 한 달에 200씩 벌써 800이 넘어가더라고. 그것도 내 연금에서 빠져나간 돈이야. 그리고 어느 날 나 베트남 다녀올게요. 엄마가 위독하대요. 그래 다녀와 며칠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 달쯤? 짐을 챙기더니 캐리어에 돈 봉투를 넣더라. 그걸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그 돈 어디다 쓰려고? 우리 가족이랑 여행 갈 거예요. 여보도 나중에 올래요? 웃더라고. 그게 무슨 웃음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게 떠난 지 벌써 3개월째야. 전화는 꺼져 있고 메신저는 안 읽힘. 그 사람은 사라졌고 남은 건 비어버린 통장과 허탈함 뿐이야. 그리고 며칠 전 내가 그 여자의 SNS를 찾았어. 거기엔 놀라운 사진이 있었지.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엔 다른 남자. 그 남자 품에 안긴 내 아내. 내가 호구였구나. 그 여자가 떠나고 한동안은 멍하니 있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랑이라는 게 이토록 비참하게 끝나는 거였나? 처음엔 그냥 돌아올 거라 생각했어. 한두 달쯤이면 연락이 되겠지, 일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3개월,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 그제서야 정신이 들더라고. 주민센터 가서 주소지 조회부터 했어. 이미 전입신고는 해제돼 있었고 통장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돈들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더라. 내 손으로 신고서 작성하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 국제결혼 사기 피해 신고. 그 말이 이렇게 내 인생에 들어올 줄은 몰랐지. 경찰은 무기력했어. 정확한 사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돈을 준 게 맞잖아요. 맞지? 내가 줬지. 근데 믿음도 죄인가? 남들 다 말렸어. 그 나이에 뭐하러 젊은 여자랑 결혼하냐? 외국 여자는 다 속셈 있다. 근데 그땐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 사랑해보고 싶었고 누군가와 밥 한 끼 먹고 싶었고 그 여자가 처음에 보여줬던 따뜻한 말들, 그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느낌, 그게 다 거짓이었나? 나는 용서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이혼 소송을 하자. 그래서 찾아갔지. 변호사 사무실에. 혼인 기간은 8개월이지만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5개월 남짓입니다. 연금 송금 내역, 통장 이체 내역 다 가지고 오셨네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레 말하더라고. 이혼은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자료는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 내가 이 나이에 변호사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 그런데 말이야 며칠 뒤 연락이 왔어? 그 여자 말고 한 남자였어? 혹시 응우엔 티 하이 씨 남편분 되시죠? 누구신데요? 그 사람 오빠입니다. 연락받고 전화드렸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 그 목소리는 익숙했어. 어디서 들어봤더라? 그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다. 하이 씨는 베트남에서 가정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요. 이번엔 한국 사람으로부터 돈을 좀 받았네요. 뭐, 그만큼 했으면 된 거죠. 미안하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떨렸어. 나는 이용당한 거였어? 사랑도 결혼도 다 그 여자에겐 일이었던 거야. 그날 밤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지? 머릿속에선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계속 맴돌았고 내가 줬던 돈, 믿음, 시간 모든 게 조롱처럼 느껴졌어. 다음 날 나는 베트남 대사관으로 갔어. 그 여자 거기 주소 아시나요?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저었지. 국제사기는 복잡합니다. 한국 경찰과 협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길이 막혀버렸어. 난 남은 연금을 정리했어. 그리고 자동이체도 전부 해지하고 통장도 새로 만들었지. 지금은 말이야 한 달에 72만 원. 그거 받고 살아. 전에는 더 받았거든. 그 여자와 살던 때 다 빠져나갔지? 주변 노인정에서 사람들 물어봐. 어르신 왜 혼자세요? 재혼하신다더니? 나는 그냥 웃지. 그냥 혼자가 편하더라고. 하지만 속은 타들어가. 지금도 가끔 그 여자의 사진을 들여다봐. 그 눈빛, 그 미소.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지. 그녀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 처음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잠을 자도 꿈에 나오고 길을 걷다 외국말만 들려도 가슴이 벌렁거렸지. 그 여자의 얼굴 하얀 치아 드러내며 웃던 그 미소 이젠 화가 나는 것도 지쳤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난 아직도 그 여자가 왜 나를 택했는지 진심이 단 1도 없었는지 그걸 묻고 싶더라고. 하루는 동네 구청에 갔다가 우연히 복지 상담실 앞을 지나게 됐어. 벽에 붙은 안내문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라. 국제결혼 피해 상담센터 운영 중. 그걸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지. 다음 날 찾아갔어. 국제결혼 피해 사례 제가 좀 겪었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히 내 얘기를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최근 3년간 이런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연금을 타는 한국 고령 남성분들 대상의 결혼 사기가 많아요. 피해자분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게 하나의 자료를 건네줬어. 결혼 이민 중개업체 불법 알선 명단. 그 리스트 속에 그녀의 이름과 내가 소개받았던 업체명이 있었지. 그녀는 나만 노린 게 아니었던 거야. 그녀는 수년간 한국, 일본, 대만 노인을 대상으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을 챙겼던 사람이었어. 놀랍게도 이미 전 남편들이 신고했더라고. 한국에서도 대만에서도. 심지어 일본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살까지 했다는 말도 있었어. 나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지. 내가 그런 사람한테 사랑을 줬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믿었다고, 곧바로 경찰에 다시 진정서를 냈지. 증거는 부족해도 그동안의 사례와 그녀의 이름, 정황들을 첨부했어. 변호사도 바꿨고 제대로 다시 싸워보기로 했어. 그런데 몇 주 후 전화 한 통이 왔어. 김영수 씨 되시죠? 베트남 호치민 경찰서입니다. 현재 응우엔 티하이 씨가 현지에서 사기 및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어. 그 이름 그녀 맞았어? 그녀는 베트남에서 또 다른 노인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쓰다가 잡힌 거였어.
그 남자는 나보다 15살이나 더 많은 80대 노인이었고 자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덜미가 잡힌 거야. 그녀의 최후는 참 비참했지.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은 없었고 베트남에서도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 혹시 피해자로서 탄원서 작성 가능하실까요? 그 요청을 받고 나는 한참을 고민했어. 사람이란 게 참 이상하지. 분명히 나쁜 사람이었고 나를 철저히 속였고 내 노후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장본인인데 그녀의 사진을 다시 보며 이렇게 써내려갔어. 그녀는 저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계산이었고 삶이 아닌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고통도 겪어보며 사람 보는 눈도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 작은 방, 낡은 식탁, 텅 빈 냉장고, 그리고 조용한 저녁. 하지만 예전처럼 허탈하진 않아. 내가 바보 같았던 그 시간도 지금은 그냥 한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누군가는 말하지. 그 나이에 뭘 믿고 다시 결혼했냐? 애초에 속을 생각을 왜 했냐?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적어도 나는 사랑하려고 했다고. 그게 진짜였던 건 나였다고. 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서울역에서 그녀를 다시 본 건 참으로 우연이었다. 어쩌면 운명이란 이름의 장난일지도 모르겠다. 40년 전 나는 영철이와 군대를 함께 나왔다. 늘 말수가 적던 그였지만 딱 하나 자랑할 땐 목소리가 커졌다. 우리 미영이 진짜 착하고 예뻐.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영철이 아내 미영, 그땐 젊고 환했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나에겐 단 한 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가슴 깊이 묻어둔 금단의 감정이 있었다. 그해 여름 영철이 집에 놀러 갔을 때였다. 미영은 그때 막 처사기를 낳고 병원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장미꽃 한 송이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그 집에 들어섰다. 미영은 피곤한 눈빛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선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건 철저히 내 몫의 감정이어야만 했다. 절대로 밖으로 꺼내선 안 되는 것. 그래서 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술 한잔하고 그날 이후 그들과 조금씩 멀어졌다. 그리고 오늘 서울역 앞 커피숍에서 다시 마주친 얼굴, 혹시 현식 씨 아니세요? 그녀였다. 미영. 머리엔 은빛이 섞였고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따뜻하고 깊었다. 미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친정 다녀오는 길이에요. 요즘은 서울에 혼자 살아서 친구도 거의 없고요. 그녀는 외로움이 묻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망설이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잠깐 차 한잔 할래요? 그렇게 우리는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듯 자연스러운 척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영철이는 잘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2년 전에 먼저 갔어요. 암이었죠. 그녀의 눈에 살짝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 깊숙한 곳이 따끔하게 저려왔다. 미영은 이제 혼자였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현식 씨는 결혼했죠. 했었죠. 지금은 혼자예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커피잔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면 같이 어디 다녀올래요? 어디요? 그냥 옛날에 셋이서 갔던 춘천 기억나요? 그녀의 말 속엔 단순한 여행의 의미만이 담겨 있진 않았다. 말하지 못한 것들, 눈빛 속에 스며있던 감정들, 묻어두었던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 심장이 너무 요란하게 뛰었다. 춘천행 열차 안. 우리는 마주 앉은 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편안했다. 오랜 부부처럼.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두근거림, 설렘 그리고 어딘가 미안한 감정이 뒤섞여 속이 자꾸만 복잡해졌다. 춘천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마치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익숙하게 걸었다. 기억나요? 그때 셋이 왔던 닭갈비집 아직 있어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났다. 그녀는 자연스러웠고 나는 불편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향했다. 그녀가 말했다. 방은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불편하면 다른 데 알아볼까요? 내 입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말? 아니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늙은 남녀가. 방엔 싱글 침대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나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도 조용히 누웠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나란히 누워있자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웠다. 가끔 옷깃이 스치는 소리,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미세한 움직임. 그 모든 게 이상하게 나를 자극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식 씨는 왜 그날 이후 연락 안 했어요? 어떤 날이요? 그날 우리 집에서 처음 봤던. 그날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그녀 역시 그날 무언가 느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당신 눈을 그렇게 오래 바라봤을까? 내 몸이 굳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나를 피해갔다는 거, 그땐 몰랐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버린 거라고 생각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이불을 들추고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손등이 내 팔에 살짝 닿았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현식 씨도 지금 나를 여자로 봐요. 그 말에 내 안에 숨겨두었던 욕망이 꿈틀거렸다. 봤어요? 아직도 그래요? 입에서 나온 순간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젊은 날의 부드러움이 아닌 세월을 견딘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 밤 우린 긴 시간을 말없이 마주했다. 몸은 다정했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사랑이라고 말하긴 애매한 감정. 하지만 분명 욕망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옳은 걸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어차피 우린 너무 늦게 만났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묵직한 후회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함께 묻어 있었다. 춘천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녀와 함께 보낸 그 밤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매 순간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숨결,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 그 안에 어느 누구도 모르게 늙어버린 욕망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절절했고 동시에 지독히도 쓸쓸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그녀와 몇 번 더 만났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한 채 우린 2번째 청춘을 살았다. 처음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린 서로를 좀 더 깊이 탐하기 시작했다. 내 손이 그녀의 등을 쓸고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어갈 때 우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그때 하지 못한 모든 걸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숨김없이 해냈다. 그녀의 입술은 조심스러웠고 내 입술은 그걸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 속엔 시간이 빚어낸 고요한 절실함이 있었다. 몸이 겹쳐질 때 서툴렀다. 서로의 흉터를 바라봤고 느려진 맥박을 확인했다. 젊은 날처럼 불타오르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우린 오래된 와인처럼 묵직하고 진하게 서로를 채웠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간절했고 더 깊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도 전화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그녀가 살던 동네로 찾아갔다. 그녀는 없었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우편함엔 이사감이라는 메모 하나만 붙어 있었다. 그렇게 그녀는 사라졌다. 그녀의 흔적은 나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되었다.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무엇이 그녀를 멈추게 했을까? 혹시 나 때문은 아닐까? 그녀와 함께했던 그 밤은 내게 마지막 선물이었다. 우린 죄를 지은 걸까? 아니면 세월 속에서 잠시 허락된 단 하루의 행복을 나눈 걸까? 나는 여전히 답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녀의 체온은, 그녀의 숨결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지만 그 기억은 남은 날들 속에서 조용히 내 곁을 따라올 것이다. 그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녀와 다녀온 그 밤처럼. 요즘 집이 조용한 날이 없다. 전엔 밥 먹을 때 말이 없어서 조용했다면 지금은 서로 눈치 보느라 혹은 말하면 싸우니까 그 조용함이다. 일은 내가 벌였지. 코인.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커질 줄 몰랐던 거지. 작년 봄이었다. 딸아이가 그러더라.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비트코인이 6천 찍었대요. 나는 그때 웃었지. 아니, 그건 도박이지. 그런 걸 왜 해? 너 그런 거 손대지 마라. 그랬더니 아이가 피식 웃더라.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해요. 친구들 중에 수익 3천 낸 애도 있어요. 나는 그냥 흘려들었지.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좀 해봤다. 코인 투자 성공 사례. 비트코인으로 은퇴한 사람. 50대 후반 투자자. 1억 수익 후기. 그게 시작이었다.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다. 그 다음엔 100만 원 넣어봤다. 이틀 만에 120만 원이 됐다.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더라. 그 뒤로는 점점 커졌다. 퇴직금 일부, 예금, 심지어 노후 대비로 넣어둔 연금 일부까지. 와이프 모르게. 여보, 요즘 왜 자꾸 핸드폰만 봐? 그냥 뉴스 좀 봐. 재미있는 기사 많아. 거짓말을 했다. 내가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그게 처음이었다. 몇 달은 좋았다. 수익이 쭉쭉 올랐다. 마치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다. 그러다 가을. 리플이 급락했다.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다. 모니터 보면서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와이프가 물 좀 마셔. 했는데 나는 대답도 못했다. 근데 당신 퇴직금 얼마 남았어? 왜? 갑자기 그건 왜? 다음 달 큰딸 결혼. 자금 보내야 하잖아. 아, 그거 잘 돼가고 있어. 또 거짓말. 그날 밤 나는 술을 들이켰다. 코인은 내려가고 나는 점점 미쳐갔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들켰다. 둘째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와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 그냥 재미로 조금 해봤다. 재미요? 이게 재미예요? 4천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말했다. 그리고 집은 폭발했다. 여보, 이게 진짜야? 당신 퇴직금 코인에 넣은 거야? 아니 그게 다는 아니고 일부야 얼마? 4천 정도. 미쳤어. 당신 미쳤냐고. 거실에서 아이들이 다 듣고 있었고 와이프는 울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 밤 막내가 와서 조용히 말했다. 아빠 우리 집 망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다. 며칠 후 큰딸이 집에 왔다. 곧 결혼할 예비 사위랑 같이. 아버님 요즘 투자하신다면서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결혼 자금은요? 전세금은요? 우리 어떻게 해요? 나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왜냐면 진심으로 그게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땐 정말 될 줄 알았거든. 집안 회의가 열렸다. 우리 집엔 회의 같은 거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예외였다. 앞으로 아버지는 재정에서 손 떼세요. 퇴직금은 가족 자산이에요. 신탁 계좌 만들고 공동 서명제로 갑시다. 카카오뱅크 앱에 알림 연결해야 해요. 나는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게 나의 패배 선언이었다. 그 뒤로 집 분위기는 싸해졌다. 식탁에 앉아도 다들 폰만 보고 누구 하나 나랑 눈 마주치질 않는다. 아내는 말을 안 한다. 딸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둘째는 퇴근하고 바로 자기 방. 막내는 문을 잠그고 산다. 그날 밤 또 코인을 봤다. 리플이 30% 올랐다.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걸 다시 넣으면 회복 가능할까? 손이 마우스로 갔다. 그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조용히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지금 내 계좌엔 800만 원이 남아 있다. 퇴직금 8천 중에서 그나마 막내 명의로 바꾸기로 했다. 나는 재정에서 손 뗐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딸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나는 또 다시 유혹에 흔들린다. 아버지 그 돈 어디 썼어요? 그 질문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세 자금은 7천이 필요했다. 나는 8천을 날렸고 계좌엔 8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모자랐다. 너무 많이. 딸은 입을 닫았다. 예비 사위는 더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들어줄 입장이 아니다. 결혼식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이 벌떡 일어났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이야? 우리 일인데 왜 당신이 결정해? 내 아버지가 결혼 자금 날렸잖아. 난 더 이상 안 도와. 문을 쾅 닫고 나간 딸.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와이프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저 한숨만.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다. 10년 전 만들어둔 신한은행 상품. 한도 3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다. 그런데 클릭 한 번이면 돈이 생긴다. 마우스를 누르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막내였다. 아빠 또 해요? 아니야, 그냥 확인만 한 거야. 그만해요, 진짜로 또 그러면. 나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그 눈빛, 어릴 적 내가 사준 고무줄총 갖고 뛰어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 내 앞에서 눈빛으로 나를 때린다. 하지만 난 결국 클릭했다. 마이너스 대출 300만 원 승인 완료.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심장은 다시 뛰었다. 이건 회복의 기회다. 지금 이걸로 딸의 전세 보증금을 만들 수 있다. 단 오르면. 다음 날 아침.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어젯밤에 좀 뒤척였나 봐. 와이프는 의심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웠다. 딸은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다. 결혼식은 내일인데 신부가 사라졌다. 오후 3시. 거실에서 아들 둘이 다퉜다. 지금 뭐? 아버지가 또 돈 꺼냈다고? 진짜냐고? 대답해봐. 형, 제발. 지금 이러지 마. 둘째가 내 멱살을 잡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선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입술만 달싹였다. 딸 결혼 자금 때문에 그랬다. 그럼 그걸 말하고 꺼내시든가요. 미안하다. 이건 미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딸이 돌아왔다. 아빠 솔직히 말해줘. 또 코인했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딸은 조용히 말했다. 결혼식 취소할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방. 나는 방에서 모니터를 켰다. 그 코인. 2배가 됐다. 300이 600이 됐다. 기회다. 나는 600을 다시 넣었다. 그 순간만큼은 확신했다. 내가 이긴다고. 딸의 결혼, 아내의 신뢰, 자식들의 눈빛 다 되돌릴 수 있다고. 새벽 4시. 비트가 급락했다. 1시간 만에 600이. 240이 됐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얼었다. 240을 뺄까? 아니면 더 넣을까? 남은 마이너스 한도는 2400. 결국 나는 다 넣었다. 전부. 총 투자금 300만 원. 현재 평가금 112만 원. 손실률 마이너스 62.7%. 이걸 아침에 어떻게 말하지? 결혼식 날 아침.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실로 나왔다. 아빠 나 잘 어울려? 응, 예쁘다. 돈 걱정 말고. 와, 그냥 오기만 해. 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이미 다 알면서 말을 안 했다. 그게 더 아팠다. 예식장.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내 딸은 활짝 웃고 있었고 예비 사위는 여전히 나를 외면했다. 사진 찍을 때 나는 맨 끝에 섰다. 누구랑도 눈이 마주치지 않게. 식이 끝난 뒤 아내가 내게 다가왔다. 다시 했지? 응, 마이너스 다 썼어. 응.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내 적금이야. 너 대신 갚을게. 나는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그녀는 말했다. 넌 가족을 자꾸 돈으로 판단해. 근데 우린 돈보다 훨씬 더 큰 걸 잃었어. 이제 남은 것. 300만 원의 마이너스 대출, 신뢰 없는 집안, 그리고 내가 만든 상처들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딸은 신혼여행을 취소했고 나는 또 다시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아버지 엄마 병원 갔어요. 쓰러졌대요. 병원. 하얀 복도. 무표정한 간호사. 삑삑거리는 심전도 소리. 그곳에서 내가 깬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밟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보호자세요? 네, 어지럼증과 탈수, 스트레스성 실신입니다. 이틀 정도는 입원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입원비는 얼마냐? 간호사가 말했다. 선납 120만 원 카드 가능하세요? 지갑을 꺼냈다. 카드를 꺼냈다. 한도 초과. 다른 카드. 잔액 부족. 지문 인식을 하며 손가락이 떨렸다. 통장 잔액 21,800원. 그 순간 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할게요. 말리지 못했다. 딸이 카드를 내밀며 말했다. 엄마 입원시키는 돈도 못 내면서 아빠는 뭘 지켰던 거예요? 지키려고 했던 거야, 가족을. 그래요, 지키려고 했겠죠. 근데 결과는요? 엄마는 쓰러졌고 나는 신혼여행도 취소했고 동생은 이제 아빠 이름만 들어도 문 잠궈요. 그날 밤 병실 한쪽에 앉아 와이프를 바라봤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얼굴이 너무 작아 보였다. 그리고 너무 멀었다. 손을 뻗어봤지만 닿지 않았다. 그 순간 알림이 울렸다. 비트코인 급등 24시간 상승률 38%. 웃음이 났다. 아니, 울음이 나왔다. 정확히 말하면 웃음인지 울음인지도 모를 미친 감정이 터졌다. 아버지, 둘째 아들이 병실 밖으로 나를 불렀다. 그것도 하는 거 아니죠? 안 한다. 정말이에요? 이번엔 진짜야. 근데 왜 아직 앱이 핸드폰에 있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며칠 뒤 아내가 태어나던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거실에 가족 전원이 앉았다. 마치 법정처럼. 이제 진짜 결정해야 할 때야. 뭘? 아버지를 재정해서 완전히 분리하자는 거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아버지 지금까지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딸 결혼 망칠 뻔했고, 엄마 쓰러졌고,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아직 갚지도 못했어요. 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빠 카드 전부 회수하자. 생활비도 이체로만. 그리고 코인 앱 삭제 증명. 심리 상담도 받아봐야 해요. 중독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들이 맞았다. 모두 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미련이 일렁였다. 그날 밤 혼자서 베란다에 나가 폰을 꺼냈다. 코인 앱을 눌렀다. 잠시 로딩이 멈췄고 내 잔고가 떴다. 보유 자산 118만 원. 전일 대비 수익률 48%. 미쳤다. 저 돈이면 입원비도 전기세도 낼 수 있다. 정말 이게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막내가 내 옆에 섰다. 폰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내 손을 찍었다. 앱 화면을 찍었다. 아빠, 응. 이 사진 나 평생 간직할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끝났다는 증거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결국 앱을 삭제했다. 확인을 3번 물었다.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3번 손이 떨렸고 3번 눈을 감고 눌렀다. 이젠 내게 코인도 없다. 카드도 없다. 신뢰도 없다. 남은 것. 내 실수로 엉망이 된 가정, 그리고 말 못할 죄책감뿐이다. 가끔 밤에 혼잣말을 한다. 그때 그냥 100만 원에서 멈췄더라며. 그때 마이너스 통장 안 눌렀더라며. 그때 딸 결혼식 날 고개를 들었더라며. 후회는 항상 나중에 찾아온다. 그리고 그땐 아무 의미도 없다. 지금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 소리만 들리는 저녁. 그게 내게 남은 벌이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의 샘입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때로는 사실 그대로, 때로는 약간의 각색을 거쳐 오디오 드라마로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마음 한켠을 두드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했을 뿐이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늦어? 일이 많아서 그래. 나도 피곤해. 회사 사람들 이름은 이제 말도 안 하네. 꼬치꼬치 캐지 마.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처음에는 이상한 향수 냄새였다. 남자한테선 날 수 없는 어딘가 쿰쿰하면서도 달콤한 그 여자 냄새. 양복 안주머니에서 나온 영화 티켓 2장. 이건 뭐야? 회식 때 나눠준 거야. 안 가서 그냥 둔 거지. 2장인데 왜 안 버렸어? 그냥 까먹었지. 나는 알았다. 이 남자 정말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던 시절, 시댁 행사로 허리 펼 틈 없던 명절들, 남편은 그 틈을 타서 다른 여자 품에 안겨 있었던 거다. 10년, 15년, 아니야, 거의 30년이었다. 내가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아?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이름이 미경이지. 미쳤어? 내가 미쳐야지. 애들 키우느라, 밥 해주느라, 시어머니 병수발에 제사 지내고 30년 넘게 당신 부인 노릇했는데 당신은 딴 여자랑 늙어가고 있더라. 그날 밤 남편은 나를 처음으로 밀쳤다. 그 손. 한때 내 손 꼭 잡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던 그 손이었다. 너 제정신이야? 이제 제정신 차렸어. 나는 그날부터 기록을 시작했다. 통화 내역, 카드 명세서, 사진, 호텔 체크인. 기록, 바보 같았지만 이제 와서라도 끝을 봐야 했다. 친구가 물었다. 이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게? 내 인생 돌려받게. 딸이 말했다. 엄마,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돼. 내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걸 아는데도 모른 척하라고? 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30년 살면 그땐 모른 척할 수 있겠니? 아니요. 남편은 상상도 못했을 거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줄은. 내가 그토록 순한 줄로만 알았겠지. 침묵은 인내라고 착각했겠지. 아니야. 그건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의 마지막 허위였어. 변호사 만났어. 뭐? 이혼 서류 보낼 거야. 받아. 장난하지 마. 나 지금 장난하게 생겼어? 너 이 나이에 이혼하면 뭐 할 건데? 집도 재산도 다 나눠야 해. 그거 나도 알아.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어. 당신 몰래 바람 피우는 남편과 살아야 하니까 그 대가로 받은 셈치고. 남편은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했다. 그 눈빛. 내가 서운해할까봐 두려워하던 그 눈빛이 아니라 잃을 것에 대한 공포가 깃든 얼굴이었다. 미경이는 너 같은 여자 아니야? 그래. 그 여자는 나보다 젊고 말도 곱게 하지. 근데 그 여자 당신 똥 싸는 거 받아준 적 있어? 당신 간 수술할 때 하루도 안 빠지고 간호한 사람, 그 여자가 아니라 나였어.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너는 당신 간병인 아니야. 아내도 아니고 집안일 해주는 하녀도 아니야.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30년 동안 내가 쌓아올린 착한 아내 타이틀을 버리고. 남편이 문 앞에서 외쳤다. 너 후회할 거야.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당신이 해야 할 말이야. 집을 나서던 그날 나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캐리어도 없고 짐 하나 챙기지 않았다. 한겨울이었고 찬 바람이 목덜미를 훑었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정말 이혼을 할 수 있을까? 머리로는 이미 수십 번 그려본 장면인데 막상 집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심장이 자꾸만 되묻고 있었다. 너 정말 괜찮겠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다 무르지 않을래?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 그런데 이제는 괜찮지 않아도 되는 나를 살아보고 싶어. 30년을 살았다. 한 남자와 한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감정을 눌러가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았을 때 솔직히 화가 나기보다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는 체념이 먼저 들었다. 그만큼 나 자신을 너무 오래 외면해왔던 거다. 나는 그냥 아내였다. 아이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주부였다. 그 속에 여자는 없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 첫째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땐 밤 11시가 넘었고 언니는 깜짝 놀라며 현관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나 이혼할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야. 30년 동안 참은 걸 이제 그만 참으려는 거야.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꼭 안았다. 그 품 안에서 눈물이 터졌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되더라. 속이 다 뒤집히고 배까지 욱신거렸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 자료들, 호텔 영수증, 문자 캡처, 그리고 남편이 미경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의 녹취.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재산분할 다 요구 가능하세요. 그 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죠?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계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요. 모텔에서 둘이 나온 사진, 그 여자의 SNS 캡처, 남편이 그 여자 집까지 데려다주는 CCTV까지 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놀람보다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다. 30년이란 세월이 쉽진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결단하신 건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나 자신이 너무 처참하게 느껴졌다. 왜 지금일까? 왜 하필 이제 와서야 내가 나 자신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걸까? 그날 밤 남편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그리고 30분도 안 되어 전화가 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이제 와서 놀랄 것도 없잖아. 이혼한다고? 이 나이에? 응, 이 나이니까 하는 거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더는 당신 뒤치다거리 안 할 거야. 너 애들 생각은 해봤어? 그 애들이 제일 먼저 나한테 물었어. 엄마, 진짜 행복했냐고. 나는 대답 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럼 당신도 변호사 선임하면 돼.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나 좀 봐줘요 말하고 싶어. 그 밤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남편 옆에 선 내 모습. 그때 나는 분명 웃고 있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미래를 그에게 걸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남편은 내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지만 보답은 없었다. 전화가 다시 왔다. 이번엔 미경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미경이에요. 그래서요? 죄송해요. 이런 일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말 꼭 남편 있는 여자한테만 하더라.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사람도 힘들어했어요. 가정에서 외로웠다고 했어요. 순간 내 입에서 터진 말. 그래요. 가정에서 외로웠던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난 그걸 다른 남자 품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한 일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30년째 파먹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거기에 있는 얼굴은 주름지고 피곤한 중년 여인이었지만 눈동자 하나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결심한 사람의 눈, 더는 뒤돌아보지 않을 사람의 눈. 이혼은 진행 중이었다. 남편은 시간을 끌려고 했고 나는 지치지 않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너 잘하고 있어. 지금 내가 하는 건 30년 넘게 없었던 내 편을 스스로 되어주는 거야. 이혼이 확정된 날 나는 혼자 구청 민원실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서류는 단 2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30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종료.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 느낌은 아픔보다 해방감에 가까웠다.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원치 않았다. 재산 분할을 두고 날 협박했고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라고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당신 없이는 이렇게까지 강해질 필요도 없었겠죠. 그가 낸 위자료는 내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지만 나는 더 이상 숫자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내가 되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자신. 아이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살아. 우린 괜찮아. 그 말이 그렇게 눈물나게 고마울 줄 몰랐다. 나는 어느새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길 잊고 있었다. 집은 반반 나눴다. 나는 아파트 전세로 나왔고 남편은 그대로 살았다. 그리고 미경은 이혼 확정 직후 그를 떠났다. 우린 너무 힘든 사랑이었어요. 그녀가 남긴 말은 그것뿐이었다. 남편은 한동안 나를 원망했고 어느 날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결국 넌 다 가져갔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당신이 버린 걸 내가 주워온 거예요. 내 존엄, 내 자존심, 내 인생을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단어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린다. 누가 먹어줄 것도 없는 반찬을 천천히 정성 들여 만든다. 내 입에 넣기 위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도 한다. 누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그런 나를 보며 웃는다. 그래 이제는 나도 내가 예뻐 보이고 싶어. 친구들은 나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 오래 끊겼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처음엔 다들 물었다. 그렇게 참다가 왜 이제서야?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때 내가 참는 게 옳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참는 게 죄라는 걸 알아. 주말이면 근처 공방에 나간다.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손끝으로 진흙을 빚는 그 감촉이 처음엔 낯설다가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선생님이 말했다.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30년 동안 내 마음만 빚고 살았거든요. 이젠 손으로도 좀 만들어 보려고요. 어느 날 공방에 함께 다니는 분이 물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 이혼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요. 축하해 주셔야죠.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밤에는 일기 대신 편지를 쓴다. 나에게 쓰는 편지. 과거의 나에게 참느라 수고했어. 남에게 좋은 아내, 며느리, 엄마 되려고 내 자신을 얼마나 눌렀는지 알아. 근데 이제 괜찮아. 너는 지금 드디어 내 편이 됐어. 세상이 묻는다. 이 나이에 왜? 나는 말한다. 이 나이니까 더 그래야 해요. 황혼이혼 단어 속에는 늙은 여자가 모든 걸 내려놓는 이미지가 담겨 있지만 나는 이제 막 무언가를 올리기 시작한 사람이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야 나가 되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앞을 우연히 지나친 날 불 꺼진 창문을 보고 잠시 멈춰섰다. 그곳엔 내가 30년간 눌러놓은 눈물, 외로움, 허무함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더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 남자는 이제 내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니라 그저 한 줄짜리 퇴장 캐릭터일 뿐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주연인 드라마를 쓸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부터 나한테 제대로 알려줄 거야. 이혼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